네, 1월 19일 모닝 미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외부 일정상 순서 바꿔서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입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시면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차세대 3D 후공정 기술 가시화라는 제목으로 인덱스 레포트를 발간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내 한미반도체라든지 파크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 주가 보시면 주가가 괜찮게 잘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TSMC가 지난주에 이 3D 후공정에 관한 이제 멘트를 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이 3D 후공정 패키징 기술 양산을 2022년 초에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첫 번째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은 HPC,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쪽 칩에 적용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머신러닝이라든지 기존 컴퓨팅 자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좀 고성능 연산 수요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려면 기존의 패키징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서로 다른 반도체를 3D로 연결해서 이제 대역폭 올리는 기술이 좀 필수적이기 때문에 TSMC가 이쪽 양산을 좀 빨리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두 개의 이제 후공정 팹을 건설을 하고 있고 이 중에 하나가 이 3D SOIC, 3D 후공정 쪽에 전용 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D 후공정이라는 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그 후공정 기술이 핵심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보다 본딩 피치가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반도체 보면 밑에 다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그 집적도가 높아져서 그 다리의 숫자를 그 정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정극의 숫자를 10배 같은 면적에서 이제 10배 이상 더 많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이 한 10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HPC 쪽의 반도체는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은 그 작년 9월에 발간했던 자료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후공정에서 이 정극을 붙이는 게 아니고 전공정에서 증착이랑 식각 공정을 통해서 이 구리 정극을 붙이고 두 개의 다이, 세 개의 다이를 서로 이제 붙여갖고 3D 패키지를 형성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TSMC 외에도 인텔이라든지 삼성전자도 관련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게 후공정 쪽에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라든지 파크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한테 수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서 바로 가겠습니다. 주식 전략 경제, 전략 인사이드 안기태 연구원입니다. 예, 10년 전 금융위기 때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좀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주된 배경이 자료의 첫 페이지에 좀 그림은 보여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 리먼 사태 끝나고 났었을 때나 지금이나 연준이 돈을 푸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돈을 푸죠. 근데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이게 중앙은행만 돈을 푸고 정부가 돈을 주진 않았습니다.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게 뭐를 해저든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돈을 꽂아주진 않았거든요. 반면에 지금은 정부가 직접 사람들한테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리먼 사태 끝나고 10년 동안에는 돈이 금융권 안에서만 계속 돌고 돌아서 이게 채권, 부동산 이쪽으로만 돌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게 사람들 주머니에 막바로 꽂아주다 보니까 이게 소득을 끌어올려 버려서 이게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돈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좀 심플하게 예를 들자면은 작년 4월, 5월에 미국에서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그 미국 성인들이 받았던 돈이 $1,200 정도였고요, 한 사람당. 지금은 $600 확정됐고 여기에 더 증액해서 2,000까지 가자.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실업률이나 어떤 경제 상황은 작년 4월, 5월보다 좋아졌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그런데 정부가 계속 돈을 쏴주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면 이게 결국에는 소비로 가는 거고 이러면은 이게 소득 확대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게 지금 공급단에서 병목 현상이 걸렸기 때문에 소득 확대랑 이게 소비로 가면서 동시에 병목 현상 걸리면은 이게 물가 상승 확대로 넘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게 좀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미국에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4%를 넘기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4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일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금 주당 실업수당을 $600 정도 주니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굳이 그 밑에 임금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마지노선이 높아진 거죠. 정부가 뒤를 받쳐주니까 노동자가 굳이 이제 임금을 깎아가면서 일하진 않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임금 상승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모습이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랑은 다른 게, 그때는 그냥 그 연준이 돈을 풀면 그게 은행들이 그 돈 받아서 다시 연준이 예치하면서 그냥 금융권 내에서 돈이 돌고 돌았는데, 지금은 소득을 통해서 이게 물동량, 커머디티를 건드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기저로 일단 2분기에 세게 치고 올라가고요. 하반기에는 기저 효과 때문에 다시 내려오겠지만은 그게 19, 20년보다는 위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물가 상승률의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매크로 분석 정영경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중국 GDP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2020년 4분기 GDP는 6.5% 전년 대비 성장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수출 회복에 기인한 성장이었는데요. 4분기 내내 이 중국 수출은 4분기 내내 이 두 자릿수대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선진국에서 봉쇄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지만 의료기기와 전자기기가 코로나 특수 효과를 누린 영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이었던 건 이 중국의 12월 실업률이 5.1%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근로소득과 영업소득이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렇게 소득이 질적 회복이 이뤄지면서 4분기 소매 판매도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크레딧 임플스라고 하는 지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까지도 중국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부동산 투자 회복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금 허베이성에서 봉쇄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긴 하지만 대외 수요 회복과 기저 효과에 따라서 중국의 2021년 1분기 GDP도 전에는 보지 못했던 두 자릿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크레딧 전략, 크레딧 코멘트 김준영 연구원. 네, 저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고 이어서 중국 크레딧 관련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레딧 위클리 말씀드리면 일단 국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연초 지금 회사채 더블A급 위주로 좀 발행 시장이 재개되고 있고요. 자금 유입이 예년 대비해서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SK이노베이션이나 롯데제주 같은 경우에는 회사채 유효 경쟁률이 거의 7대1, 5대1 수준을 기록했고요. 특히 어제 진행했던 현대제철이나 LG헬로비전의 회사채 수요 예측도 거의 유효 경쟁률이 10대1 기록하면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 평균 유효 경쟁률이 3.5대1 가량 기록했었고요. 향후에도 국채금리 상승 우려가 있고 이에 따른 캐리 투자 수요가 좀 확대되고 있고 유동성 또한 많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크레딧에 대한 수요는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크레딧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신흥국 크레딧 시장의 화두이자 좀 약세 원인으로는 지금 미국의 중국 기업 대상 제재 발표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크레딧 시장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국내 KP모를 비롯해서 투자 등급이나 하이힐드 모두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폭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가 이어지는 점이 좀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고요. 미국의 중국 기업 대상 지위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군 관련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면서 회사채를 포함한 유가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 국영 기업을 미국 증시에서 좀 퇴출시키기 위한 외국 기업 책임법이 있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제재로 인해서 1차적으로 좀 미국 투자자들의 중국 크레딧 매도세가 있었고요. 향후 인덱스에서도 좀 편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국 기업 책임법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좀 단기간 중국 기업의 자금 조달력이나 아니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글로벌 투자 등급 크레딧 금리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상승한 중국 크레딧에 대해서는 좀 선별적인 매수 고려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됐던 블랙리스트에서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제외되었고요. 따라서 수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사업성이 좀 제고되고 있는 JD.com이나 텐센트 같은 중국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크레딧 매수는 여전히 좀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대체 투자입니다. NH 글로벌 인프라 위클리 김영근 연구원. 네,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매크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하고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경기 민감 섹터가 2주 동안 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섹터로 보면은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하고 항만 인프라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륙으로 보면은 미국의 바이든 취임식하고 부양책이 가시화되면서 북미 쪽 인프라는 많이 상승한 데 비해서 유로존에는 아직까지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유럽 인프라는 하락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상반기에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경기 민감 섹터의 공항이나 또는 도로 이런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그게 정점으로 달았던 1월, 2월쯤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키 차트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4페이지에 그림 1번에서 4번을 보시면은 최근에 교통을 운전해서 다니는 지수인데요. 이게 애플에서 나오는 그 이동 지수입니다. 코로나 작년에 3월, 4월 달에 엄청 심해졌을 때, 확산세가 이어졌을 때에 통행 금지라든지 경제 봉쇄 조치가 일어나니까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줄다가 최근에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래도 마스크 쓰거나 아니면은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막 급감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확산세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저희는 도로 인프라도 지금 정점에 달았을 때 3차 유행 때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홍지한 연구원. 네, 이어서 글로벌 리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리츠 지수 지금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주요 주가 지수는 좀 하락을 했는데 미국 리츠 지수가 이번에는 2.4% 정도 반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엔 주요 원인인 실질 금리가 좀 빠진 것과 이제 경기 부양책 기대감 반영됐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국가별 지수 보시면 일본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긴급 사태 선포가 이제 11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12월에 발표된 도쿄 오피스 지표가 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략은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저희는 이제 백신과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리츠 섹터에 집중하되 임대 수익은 지급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 포인트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거용 헬스케어, 카지노, 넷리스 섹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보시면은 좀 카지노 관련 데이터를 좀 업데이트 해왔는데 보시면 미국 카지노 지금 한 주 동안 한 2% 후반대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보시면 큰 이유는 이제 그림 1번에 보시는 월별 카지노 매출 지수가 지금 좀 11월 달 들어서는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림 2번에 보시는 것처럼 9월 달, 10월 달 이후에 이동 지수가 좀 빠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GLPI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유가 GLPI 자체가 보시면은 초장기간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평균 30년 정도 계약을 하고요. 임차인이 이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하는 트리플넷 또 마스터리스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실상 좀 임대 수익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배당금을 줄일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 있고 또 특히나 그림 4번 보시면은 배당 성향이 지금 70% 아래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임대 수익 빠진다고 해도 배당금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략과 FICC 자료 관련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산업기업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건설 건자재 이민재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공급 확대 관련된 언급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장의 예상을 훨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설 연휴 전에 발표하겠다고 언급했고요. 역세권 중공업지역 저층, 점일 개발된 지역들의 용적률 상향이나 관련 규제 완화 등 통해서 공공기관 주도하는 고밀개발 아파트 공급을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13일, 14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이제 안철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서울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각 이제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동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 기존에 있던 분상제라던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현실화 같은 것들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고, 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5년 동안 이제 유일부지나 역세권 통한 공급을 5년 동안 75만 세대를 서울에서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미 정부는 군사시설 보호 해제나 공공재개발 확대 같은 정책들 발표하면서 이제 분양 물량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착공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대책들이 진짜 현실화된다면 2015년 50만 세대 이상이었던 수준을 충분히 뭐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작년에 36만 호 정도를 했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택시장의 호황이 다시 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4월 예정인 서울시나 부산시 보궐선거 전에 이러한 부동산 대책 역시도 계속적으로 좀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된 사업에서의 수혜는 대우, 현대, 그다음에 GS가 좀 아무래도 브랜드를 앞세워서 좀 우량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공급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자체 사업에 대한 수혜로는 경산 중산과 고양 덕은의 땅을 갖고 있는 IS동서, 그다음에 고양 창릉 광운대와 공릉, 용산 역세권에 이제 땅을 역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HG 현대산업개발이 이에 대한 수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주택 공급 확대나 SOC 투자 확대는 시멘트 산업, 시멘트 업체들 쌍용량에서 쌍표 시멘트 계속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내는 정책 외에도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선거 진행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대책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공급 늘어나는 부분들은 좀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건설업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CJ ENM 이화정 연구원. 네, CJ ENM 발표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되게 좋은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OTT인 티빙이 네이버 멤버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JTBC 스튜디오가 이제 티빙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티빙이라는 브랜드가 이제 트래픽 그리고 컨텐츠 전체를 다 강화하는 모습 보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번 주부터 나온 뉴스 중에 저희 미디어 커머스 자회사 다다 MNC 부문을 아예 분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다 MN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저희 섹터에서 보통 많이 말씀드리던 에코 마케팅이나 아니면 최근에 많이 보시는 브랜드 X 코퍼레이션처럼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쪽에, 그러니까 노트 뒤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 나중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채널이 6개가 있는데 그 채널에 있는 모든 콘텐츠는 다 광고 콘텐츠입니다. 근데 좀 재밌게 만들어서 이걸 찾아보게 하는 방식이고요. 거기에 구매 링크를 달아서 이게 세일 트랜지션으로 이어지게끔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그러니까 미디어 커머스 회사를 이제 CJ ENM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다다 M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취급권은 250억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적긴 한데 이거를 3년 내로 1000억까지 올려서 이제 상장할 생각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티빙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저희가 그 MAU도 좀 적고, 그러니까 지금 3등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3년간 4천억 원 정도의 투자를 진행해서 3년 후에는 IPO 해볼 생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CJ ENM이 한동안 굉장히 재미가 없었던 게 성장 동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는데, 말씀드린 티빙과 다다 MNC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최근에 인기 있는 사업, 그리고 두 번째로는 IPO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회사 리레이팅 가능성들이 있어서 회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유니버스라는 걸 적어놨는데요. 최근에 NC소프트랑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MOU 맺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바로 그 부분이고, 어떤 거랑 같은 거냐면 저희 빅히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 플랫폼 위버스가 있습니다. 그 위버스와 유사하게, 하지만 그 위버스 샵의 형태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기능만 빼고 만든 게 유니버스고요. 근데 NC는 사실 그 가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CJ ENM이랑 협업을 해서 CJ ENM이 만드는 가수를 유니버스에 입점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마 가장 먼저 관련돼서 이제 유니버스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당장 25일에 나올 아이즈원의 신곡, 그리고 이후에 걸스 플래닛 999라고 해서 작년에 진행했던 것과 비슷한 오디션 프로그램 진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희는 중장기적 성장 동력을 갖췄다라고 봐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이유는 2021년으로 저희 산정 기준 시점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부문별 적용 타겟 멀티플은 그대로 유지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티빙이랑 다다 MNC 같은 경우가 저희 전반적인 멀티플을 상향시킬 정도로 저희 전체 실적에서 유의미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일단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면 이거 3분기랑 굉장히 비슷한 모습 보일 걸로 보입니다. 미디어랑 커머스가 선방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는 엔터는 그래도 음반이 좀 팔려서 괜찮겠지만 영화는 아시겠지만 지금 극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BGF 리테일 호텔신라 이지영 연구원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4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GF 리테일 실적 안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로 매출도 안 좋은데 그것보다 수익성이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좀 있어야 음료라든지 이런 고마진 상품이 팔리는데 지금 편의점 정말 담배 사러 오시는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영업 전망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기저효과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달 문화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었고 온라인 식품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고마진 식품 편의점에서 좀 비중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도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하여서 기존과 동일하게 투자 의견 홀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신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공항 쪽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저희 공항은 지금 매출액 연동으로 임대료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매장 사이즈나 인력 규모가 거의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 측에서는 2월에 아예 공항을 완전 철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실적이 안 났지만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영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난 면세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국 소비가 워낙 좋고 그리고 코로나가 완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저는 면세주를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좀 하이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좀 선별적으로 상위 사업자를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인기 수입 화장품의 재고 확보가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아무래도 상위 사업자가 훨씬 유리할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개인 리셀러보다는 기업형 리셀러가 많아서 고객 이탈도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이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105,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KT 안재민 연구원. 네, KT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2020년에 좀 주가가 썩 좋지는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일단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주가는 조금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5G가 어쨌든 가입자 비중이 지금 20%대로 올라왔고요. 이게 이제 기저효과가 생기면서 이제 무선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이익에서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 중에서 유선 네트워크가 가장 좀 강력한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뜨고 있는 클라우드나 IDC 이런 쪽으로 활용해서 B2B 비즈니스가 최근에 이제 두 자릿수대 이상의 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BC카드나 K뱅크나 KT 에스테이트 같은 이런 우량 비상장 자회사들이 당장 올해는 아니겠지만 22년, 23년도 가면서
이제 IPO까지도 이제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따른 현금 확보가 신사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계속 16년 이후로 계속 영업이익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아마 20년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또 이제 21년, 22년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주사 전환 이야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KT는 아시겠지만 대주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자체 전환은 이렇게 수혜를 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2B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례적으로 KT 엔터프라이즈라는 이제 TV 광고도 하고 있지만 이 사업부를 브랜드로 런칭을 한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회사가 물적 분할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 같고요. B2B 비즈니스는 B2C와 연관이 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물적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PSTN 집전화 사업도 워낙 이제 지금은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감소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화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조금 기대치는 좀 못 미칠 것 같은데요. 통신사들이 4분기에 워낙 일회성 비용들이 많은 분기이긴 한데요. 다행히 이제 말씀드렸던 무선 매출은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들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알프나 이런 쪽은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에서 보시면 저희가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았던 28GHz 주파수가 당장은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고요. 이거는 SK텔레콤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 3사 공이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파수 할당 비용이 한 2천억 정도였는데 한 1,500억 정도 일단 일시 반영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클리오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주세요. 네, 클리오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3만 원 유지하겠습니다. 색조 전문 업체이다 보니 마스크를 쓰는 코로나 환경 속에서 매출 하락이 불가피했고 이를 추정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외 화장품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상승에 따라 타겟 멀티플을 상향 조정하여 목표 주가를 유지하겠고요. 4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상황이 심해지면서 전 채널 매출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기간 로드샵 업체들이 모두 적자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동사는 흑자 기조 유지하며 선제적인 구조조정 효과와 그리고 탄탄한 펀더멘탈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는 클리오 매장 추가적으로 축소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리브영과 일본 오프라인 채널 등의 이제 추가 제품 출시 또한 계획되어 있어 비용 축소와 그리고 매출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코로나 완화되고 외부 활동 시작될 수 있는 시점에 주가나 실적 모두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다크호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그 기업 분석 발표 내용에 질문 있으니까 없으시면 준비된 자료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